44쪽에 부동산의 분류로 갈게요. 부동산의 분류. 자, 부동산의 분류는 토지 용어 정리를 할 건데, 요거 그 시간만 지나면 다 해결되는 내용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할 테니까 편안하게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틀리는 사람은 없어요. 토지 용어 정리에서 틀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결혼 수업 들었던 사람들 중에 토지 용어에서 틀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동안 없었거든요. 진짜 한 명도, 진짜 단 한 명도 없었어. 특별한 예외를 만들지 마시기 바래요. 알겠죠? 특별한 예외를 만들지 말고, 그냥, 저 혹시 틀렸으면 조용히 자기 혼자 생각해야 되지. 그러다가 어디, 나는 이종한테 배웠는데 이걸 틀렸네. 나는 예외네.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다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공시법을 배우시죠? 공시법 시간에는 이제 등기법, 지적법 크게 둘로 배우는데, 지적법의 이제 큰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지적법이라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요 법률 67조에 가시면 이제 지목이라는 게 나와요. 지목은 뭐냐면 토지 필지마다 용도에 따라 이름을 정합니다. 그걸 지목이라고 하고, 현행 지적법상 지목은 28개의 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한 개 필지에는 반드시 한 개 지목이 있다 그래서 일필일목주의 원칙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필지 안에 용도가 2개 이상이 경합하면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정한다 그래서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목에 따른 분류를 한번 알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목이라고 제가 한번 써볼게요. 지목이 현재는 28개가 있는데 그 28개 중에 오늘은 한 10개 정도만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먼저 전답과수원, 전답과수원 요거 다 지목이에요. 그리고 대라는 지목이 있고요. 공장용지라는 지목이 있습니다. 공장용지. 그리고 뭐 제방, 그 다음에 유지, 그리고 국어. 아까 살짝 국어 한번 했었어요. 종교용지, 사적지. 이 정도를 이제 지목을 볼 건데, 일단 농지와 관련되는, 농지는 지목이 아니에요. 농지와 관련되는 지목은 그렇다면 3개가 있는 거예요. 전답과수원이라는 지목이 있다. 택지는 상당히 많이 쓰는 말인데, 택지가 어떤 땅이냐면요, 건축이 가능한 땅을 택지라 그래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주상공을 얘기를 들거든요. 그래서 택지는 어떤 땅입니까? 그러면 건축이 가능한 땅이에요. 용도는요? 그러면 주상공. 근데 아까 지목했었잖아요. 그죠? 대라는 지목 위에는 주택하고 상가까지는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대라는 지목 위에 공장은 못 짓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젓이 지목이 공장용지라고 있거든요. 여기다 공장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공장용지는 공 그러면 안 돼요. 장이라 그래요. 차문자다. 공 그러면 그건 공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용지는 장 하나인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공시법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 택지와 관련되는 용도는 3개, 주상공. 근데 택지와 관련되는 지목은 2개, 대와 공장용지가 됩니다. 대가 주상을 흡수하고 공장용지가 공을 흡수하면 되니까. 방조제, 방파제 이런 것들을 제방이라고 합니다. 저수지, 호수 같은 거 유지라고 합니다. 저수지, 호수 같은 거. 저수지, 호수나 댐 같은데, 뚝 같은데 그 소규모 수로 부지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국어라 그래요, 국어. 작년 시간에 나왔었어요, 국어. 그다음에 교회 짓고 성당 짓고 사찰 짓고 하는 땅을 종교용지라고 하고요. 문화재 밑에 있는 땅을 사적지라고 불러요. 특히 종교용지가 시험 나올 때 이제 옛날에 사찰용지라고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사찰용지라는 지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찰용지라는 지목은 없고, 종교용지, 그러니까 특정 종교를 나타내는 지목은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저수지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저수지 지목이 아니에요. 굳이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유지라고 해야 되고, 사로 시작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든지, 사적지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쯤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목 10개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럼 방금 했습니다. 토지 위에는 주택, 상가, 공장, 도로, 철도, 하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토지를 분류할 때 가장 중요한 구분 기준이 건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구분을 합니다. 건축되느냐, 안 되느냐. 자, 주택, 상가, 공장까지는 건축된다 하시면 되고요. 도로, 철도, 하천 같은 땅은 건축이 안 된다 하시면 되는데, 건축이 되는 땅을 부르는 말을 택지라 그래요. 택지에는 건축이 되는 땅, 주상공이 있는 거고, 건축되는 땅 받고요. 건축이 안 되는 땅까지 합쳐서 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택지는 부지에 포함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택지는 반드시 부지에 포함되고요. 부지가 반드시 택지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부지는 다 됩니다. 상가부지, 공장부지, 도로부지, 철도부지, 하천부지 다 되고, 택지는 3개만 돼요. 주택택지, 상가택지, 공장택지만.
도로, 철도, 하천, 택지란 말은 쓸 수가 없는 말이고. 아까 지목 배웠죠? 예. 주상까지 부르는 지목은 뭐예요? 대. 그래서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보면, 주상까지 부르는 지목은 대. 주상공 해서 건축이 가능한 땅은 택지. 주상공을 받고 건축이 안 되는 땅이 부지가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택지예요. 택지를 가장 많이 씁니다. 자, 그럼 이때 택지 끝에 있는 땅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한계지라고 불러요. 한계지. 시험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한계지는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상의 도시다.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상의 도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최원방권을 갖다 우리는 끝이라 그래요. 끝이라 그럽니다. 어디의 끝? 택지 끝. 택지 끝에 있는 땅을 한계지라 그럽니다. 일단 조심하셔야 될 거. 택지 끝은 택지 아니야. 택지 맞아. 택지는 어떤 땅이죠? 건축이 가능해. 그럼 대답하세요. 한계지는 건축이 될까 안 될까? 되죠. 왜냐면 택지 끝에 있는 땅이니까 어쨌든 택지잖아. 자, 그럼 보세요. 보통 이제 가장 도심에는 상업지가 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 그 다음에 공업지, 그 다음 농업지, 이런 식으로 토지 이용이 이루어지는데, 방금 제가 보여드린 순서가 토지 이용이 도심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지는 순서대로 제가 나열한 거예요. 가장 도심의 상업지, 그 다음에 주거지, 공업지, 농업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땅값이 비싼 순서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상업 용지가 제일 비싸요. 그 다음에 주거 용지, 공업 용지, 농업 용지가 그 다음인데,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부분은, 자, 보세요.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 부분. 보고 계십니까, 지금? 네. 아까 제가 주상공을 택지라 그랬죠? 그럼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부분은 택지 끝에 있는 땅이네요? 요게 이제 한계지가 되는 거예요. 택지용의 최원방권상에 있는 땅. 자, 그럼 이걸 넘어서면 뭐가 되죠? 농지. 농지는 건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택지만 건축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 지가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단절지가라고 합니다. 단절지가는 한계지와 농지와의 지가 차이를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용꼬리하고 뱀대가리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용꼬리하고 뱀대가리. 제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은유를 하는 거예요. 비유를 하는 거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농지 중에 제일 비싼 땅이 뱀대가리야. 농지 중에 제일 비싼 땅이 뱀대가리라고. 맞죠? 근데 뱀은 날아 못 날아? 못 날아. 택지 중에 제일 싼 땅이 한계지야. 택지 중에 제일 싼 땅이 한계지야. 그게 용꼬리야. 맞죠? 용꼬리는 날아 못 날아? 용 날 때 같이 날아. 그리고 용꼬리는 용이야, 용 아니야? 어쨌든 꼬리지만 용이야. 맞죠? 그러면 바로 옆에 뱀이랑 비교하면 돼,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거리는 농지와 가까워요, 한계지가. 하지만 지가 차이는 농지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걸 단절지가라고 합니다. 근데 한계지는요, 대중교통 수단을 주축으로 연장이 되거든요. 원래 여기까지였다가 요렇게 연장이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땅을 갖다가 사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한계지 주변 농지에다가. 알겠죠? 한계지 주변 농지에 어느 부분이 있냐면 교통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곧 저기 전철이 생길 것 같은데, 지하철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지금 한계지는 보통 이제 주거지를 주축으로 연장이 되니까 그렇게 옆에 또 칠학지구가 있고, 그러면 지하철 역세권이 될 만한 지역이다 여러분들이 보는 거지. 나중에 중요하다 보면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거기다가 한계지 주변의 농지에다가 땅을 사놓으면요, 이게 이제 택지로 풀리겠지, 나중에. 한계지가 되는 거지, 이제. 이해하셨어요? 풀리다가 운 좋게 뭐로 풀리면, 상업용지로 풀리면, 공부하는 이제 공부 필요 없어요. 응? 보상받는 거지. 그래서 보상받았다가 너무 좋아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택지로, 주거지로 풀리면 그냥 보상가도 사실은 뭐 얼마 안 나와요. 근데 주거지로 풀린, 보상된 주변 지역의 상업용지로 풀리면 그때는 대박 나는 것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교훈은, 돈이 생기면 옷을 사면 안 되겠구나. 돈이 생기면 차를 사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뭘 사야 되겠구나. 땅을 사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생기면요, 옷 사면 안 되고 차 사면 안 돼요. 땅 사야 됩니다. 알겠어요? 치킨도 쉽게 먹지 마. 돈 아껴. 표정이 찌는 처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다음 많이 처먹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땅을 사세요. 한계지 주변에. 그래서 한계지는 연장이 되니까. 그래서 한계지가 사실은 택지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택지 한계란 말은 건축이 가능한 한계를 얘기하는 거고, 지가 차이는 농지가 엄청나게 크다. 그런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후보지 이행지를 볼 건데, 보기 전에 자, 토지를 택지, 농지, 임지로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토지의 분류, 대분류라고 해요. 여기 소분류 들어가 볼까요? 소분류 들어가면 이거 아까 했던 거라서요. 택지 안에는 주상공이 있습니다. 맞나요? 농지 안에는 뭐 있어요? 전 있고요, 답 있고요, 가수원 있고요. 맞나요? 예. 임지는 용재림, 신탈림인데 시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참고하세요. 그 목재, 가구 만들고 이런 나무를 용재림이라고 하고요. 땔감, 연료용으로 쓰는 나무를 신탈림이라고 합니다.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는 토지를 세로로 분류한다, 가로로 분류한다 라고 한번 해볼 테니까 이거 저 따라 한 번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앉은 자리에서 다 외워주시면 좋아요. 토지를 세로로 분류하면 뭐야? 택지, 농지, 임지 이렇게 분류하고 가로로 안 분류할 거예요. 택지 안에 주상공, 농지 안에 전답, 가수원, 임지 안에 용재림, 신탈림.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냐면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용도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환. 사실 중요한 말인데. 농지가 택지로 용도 전환되는 경우도 있고 주거지가 상업지로 용도 전환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농지가 택지로 용도 전환되면 이제 택지라고 불러요. 주거지가 상업지로 용도 전환되면 상업지라고 부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농지가 택지로 주거지가 상업지로 용도 전환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농지가 택지로 주거지가 상업지로 용도 전환되고 있는 과정일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과정은 지금 진행 중 맞습니까? ing 진행 중. 그럴 때는요 농지라고 부르면 안 돼. 농지를 떠났으니까. 더 큰 문제는 아직 택지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택지라고 부르면 다 안 돼. 그때 부르는 말이 원래 농지였는데 장차 택지가 될 후보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지? 그럼 얘는 농지 후보지예요, 택지 후보지예요? 장차 택지가 될 후보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고 있는 땅은 어떻게 부르냐면 원래 주거지였는데 장차 상업지로 바뀌어갈 이행지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채겠지만 세로가 바뀌면 후보지고요, 가로가 바뀌면 이행지. 자, 그럼 얘가 얘로 바뀌는 건 후보지고요. 요렇게 바뀌는 건 뭐예요? 요렇게 바뀌는 거. 요래. 근데 제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조심하셔야 될 거. 전이 공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전이 공으로 가는 경우는 가로예요, 세로예요, 이게? 세로입니다. 가로하고 세로 잘 몰라요? 자, 보세요. 전은 뭐예요? 농지죠. 공은 택지죠. 그럼 결국 전이 공으로 간다는 건 농지가 택지로 간다는 것이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게 요게 세로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후보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가로냐면요, 주상공끼리 움직여야지 가로예요. 전답 과수원끼리, 용재림 신탈림끼리. 그러니까 택지 안에서, 농지 안에서, 임지 안에서 움직여주면 이행지고요. 택지, 농지, 임지 상호 간에서 전환이 되면 후보지라고요. 시험 나올 때는 안타깝게도 세로 가로 안 나오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택지, 농지, 임지 상호 간에 전환이 된다 이렇게 나와요. 어디가? 상호간. 상호간은 세로가 바뀌는 거잖아. 이거는 뭐가 맞고? 후보지가 맞고. 혹시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전환되면 이거는 이행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택지, 농지, 임지가 떴어. 그 후보지야, 이행지야? 후보지 하면 절대 나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범해 주셨고요. 택지, 농지, 임지는 한 개도 안 중요하고요. 뒤에다 하나 중요한 거예요.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전환이 된다. 그러면 이제 얘하고 바뀌는 거니까 후보지가 맞고, 똑같이 택지, 농지, 임지가 나와요.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전환이 된다고 나와요. 택지 내에서, 농지 내에서, 임지 내에서. 이건 뭐? 이행지가 되는 거예요. 후보지, 이행지 얘기할 때는요, 택지, 농지, 임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상호간이면 무슨지, 후보지, 내에서면 이행지. 참고로 후보지는 지목 변경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목이 꼭 바뀌어요. 왜냐하면 분류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지목이 안 바뀔 수가 없는데, 이행지는 지목 변경이 되기도 하고 지목 변경이 안 되기도 해요. 뭔 말인지 보여드릴까? 주거지의 지목은 아까 되라 그랬나요? 상업지의 지목도 되라 그랬죠. 공업지의 지목은 장이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가는 이행지는 지목 변경이 안 이루어지지만 상업지에서 공업지로 가는 경우에는 지목 변경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후보지는 세로가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지목 변경이 되지만 이행지는 지목 변경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이렇게. 그리고 좀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후보지와 이행지를 감정평가사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감정평가를 맡겼습니다. 그 후보지와 이행지는 용도 전환이 됐어요? 되고 있어요? 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전환 후로 평가합니다. 그럼 된다고 보고 안 된다고 보고? 된다고 보고 평가합니다. 근데 바뀌는 속도가 너무 낮아. 성숙도가 낮거나 속도가 완만해. 속도가 너무 낮다는 얘기죠? 바뀐다고 한 지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용도 전환 전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대치동에 연마아파트 있죠? 10몇 년째 재건축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 돼. 너무 성숙도가 낮거나 완만하잖아요. 그럴 때는 기대감이 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된다고 보고 평가하는데 너무 성숙도가 낮거나 완만할 때는 전환 전으로 평가합니다. 후보지와 이행지에서 조심하셔야 될 거 두 번째,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보세요. 농지가 택지로 바뀌어버리면 택지예요. 뭐라고요?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어버리면 상업지예요. 뭐라고요? 바뀌는 뭐일 때만? 바뀌고 있을 때만 후보지나 이행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문 온지 X인지 한번 대답해 볼래요? 농지에서 택지로 전환된 토지를 후보지라고 한다. OX. 농지에서 택지로 전환된 토지는 그냥 택지예요. 농지에서 택지로 전환되고 있어야 후보지예요.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전환된 토지를 이행지를 한다. X.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전환된 토지는 그냥 상업지예요. 전환되고 있어야 이행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평가할 때는 된다고 보고 안 된다고 보고?
그럼 전환 전으로, 전환 후로. 근데 너무 성숙도가 낮거나 완만할 때는 전환 전으로. 혹시 얼핏 이해가 되겠지만 얼핏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갑이 살았어요. 갑은요 지금 사법고시 1차가 됐어요. 사법고시 2차 준비 중입니다. 왜냐하면 검사하고 싶어요, 갑이. 자, 그럼 대답하세요. 지금 갑은 검사가 됐어요? 되고 있어요? 되고 있죠? 그럼 갑은 검사예요? 검사 후보자예요? 검사 후보자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갑이 검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검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고 있으면? 후보자. 됐으면? 검사. 되고 있으면? 후보자. 근데 갑의 여자친구 을이 있어요. 갑이 여자친구예요? 예. 갑이 여자친구 을은요, 직장 생활하고 있거든요. 아직 결혼을 못하죠. 왜냐면 갑이 아직 공부하고 있으니까. 여자친구 을은요, 맨날 직장 마치고 나면 갑 고시원에 가가지고 청소도 해주고요. 빨래도 해주고요. 집에 김치도 훔쳐다가 김치도 넣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공부한다고 고생이 많아. 이렇게.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된다고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전환 후로 평가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다음에 그의 2차가 떨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는 1차도 안 되고 막 그렇게 공부를 10년 중 합니다. 그러면 을은요, 선의의 병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요. 이건 우리 민법의 선의가 뭔지 알죠? 아무것도 알지 못할, 아무것도 모르는 선의의 병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요. 왜 선의의 병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죠? 너무 성숙도가 낮거나 완만하잖아요. 그러면 안 될 수 있겠다. 전환전으로 평가하면 뭐가 되죠? 고시생이잖아요. 고시생. 여러분들 슬리퍼 끌고 다니고, 삼선 슬리퍼 끌고 다니고, 추리닝 입고 다니고, 고시생은 또 특유의 냄새들도 좀 있거든요. 결혼할 수가 없는 거지. 전환전으로. 너무 성숙도가 낮거나 완만하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럴 때는 전환전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다시. 갑이 검사 되면 검사. 되고 있으면 후보자. 검사 됐어 안 됐어 아직? 근데 원칙적으로 전환 후. 근데 너무 속도가 낮거나 완만할 때는 전환 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무슨 이해하셨어요? 예, 그렇게. 이런 얘기를 우리끼리는 이렇게 해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사법고시 준비하신 분 많이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끼리는 이렇게 얘기해도 농담처럼 얘기할 수가 있는데 민법쌤이야, 공법쌤이야, 공시법쌤은 직접 사법고시를 공부하셨던 분이에요. 그분들이 사법고시 공부를 하셨어요. 세 분은. 그분한테 이런 예를 들지도 못해요. 이런 예를 들면. 왜냐면 전부 다 을을 하나씩 다 보내봤을 거예요. 매일. 누군가 이제 선의 병과 결혼 행복 살고 있겠지 이제. 그분들이 사법고시가 됐어 안 됐어요? 아니 됐으면 그거 하고 있지, 이거 하고 있겠나? 그러니까 안 됐지. 그분들한테는 이런 예를 우리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도 예를 들지도 못해요. 이런 예를 들면 금방 눈가가 촉촉해져요. 응? 눈에 막 습기가 차고 막 그런다니까.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마요. 수업 시간에 이런 거 배웠다고 얘기하지 마요. 네. 안 됐잖아. 왜냐면 다 보내봤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이게 후보지와 이행시였습니다. 후보지 이행시. 이번에는 필지하고 획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필지. 필지는 몇 번지 하고 이렇게 집원 붙여서 등록하는 단어입니다. 등기해도 되고 등록해도 돼요. 법적 개념의 땅이고요. 획지는 이제 가격 수준이 비슷한 땅이에요. 이거는 경제적 개념의 토지죠. 그 필지, 획지는 중요한 게 둘 다 면적 단위는 아니에요. 면적 단위가 아니다, 둘 다. 필지도 면적 단위 아니고 획지도 면적 단위가 아니에요. 즉 필지가 더 클 수도 있고 획지가 더 클 수도 있지 둘 다 면적으로 구분하는 단위는 아니다.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 평수입니다. 1제곱미터가 몇 평이에요? 0.306평이죠. 한 평은 3.308제곱미터. 괜찮아요. 나중에 뭐 그런 거 시험 나오는 거 아니니까. 어쨌든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 쓴다는 거. 그럼 여기 이제 보시니까 여기 22번지 땅이 있어요. 23번지 땅이 있고 24번지 땅이 있고 25번지 땅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네 필지예요. 이런 걸 지번이라 그래요. 몇 번지 하는 걸. 지번 네 필지. 네 필지 땅인데 가격을 측정해 봤더니만 가격이 평당 뭐 1,000만 원대예요, 다. 그럼 요 이럴 때는 평당 1,000만 원대 그럼 되겠네. 예. 여기 하나의 획지가 되는 거예요. 면적과는 관계가 없는 개념이지 보니까. 맞아요? 좀 이럴 수도 있겠네. 여기가 구분 상가인데요. 22번지 상가에 한 필지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런데 여기 상가 정문이고요, 상가 후문인데요. 정문과 후문의 유동구 차이가 하루 10배 차이 나는 거예요. 구분 상가라고 했으니까 상가가 4칸이 있는데 이 상가 가격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임대료도 안 하고 처음에 분양할 때 분양가도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필지는 하나인데 획지는 이제 4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맞나요? 예. 그 다음에 이번에 이거 한번 해보죠.
여기 도로내고요. 여기 도로내입니다. 이걸 가로 조건이라 그래요. 도로 조건을, 앞에 있는 도로 조건을 가로 조건. 가로 조건이 도로 2개 물고 있는 22번지를 각지라고 하거든요. 각지. 2개 물고 있다, 각지. 평당 2천만 원. 23번지 도로 하나 물고 있으니까 1,400만 원. 24번지 땅을 맹지라 그래요. 맹지. 맹지는요, 특징이 도로의 접속면이 전혀 없는 땅이고요. 건축법상 허가를 안 내주는 땅입니다.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건축 불가능한 땅. 평당 400. 25번째 땅은 도로의 접속면이 있긴 한데 도로의 좁은 접속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토지 모양이 자루에 불룩하게 무언가를 담아놓은 듯한 모양이라고 해서 자, 따라해보세요. 대는 대인데 옷 의자가 들어가는 대를 우리는 자루대자라 그래요. 자, 그럼 산타클로스가 저기 자루 포대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런 산타클로스가 들고 다니는 자루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이런 땅을 대지라고 하는데 요 대지는 한자를 꼭 줄 거야. 아마 시험 나올 때. 이 대지를 시험에 주고 싶다면. 이 대지는 맹지와는 차이점이 좁은 접속면이 있어서 허가는 나요. 도로의 접속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 하지만 네모 반듯한 땅을 정방형, 장방형이라고 합니다. 그런 토지에 비해서는 토지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당 가격이 한 요 중간 정도 해서 한 800 정도 잡아볼게요. 그래서 보세요. 2,000, 1,400, 400, 800 이렇게 해서 필지마다 가격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시면 우리가 감정평가론을 공부하게 되는데 중간 경우 한 필지마다 한 획지가 형성되는 경우는 개별평가를 한다라고 하는데 개별평가는 별로 안 중요하고요. 여러 개의 필지가 한 개 획지가 형성될 때 한 번에 일괄평가를 하고요. 한 필지가 여러 개 획지일 때는 이제 구분평가를 한다. 가치를 달리하니까. 그래서 뭐 개별평가, 일괄평가, 구분평가라는 개념도 뒤에 가서 한번 배우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필지, 획지, 그 다음에 대지, 맹지까지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이번에는 나지 건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는 땅이 있고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땅이 있어요.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는 땅을 나지라고 하고요.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땅을 건부지라고 그래요. 그 나지는 벗을 나자를 써요. 전부 다 벗어버렸다. 그럼 절라.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다 벗었다. 전부 벗었다. 절라. 반만 벗었다. 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예, 어쨌든 벗는 땅을 나지라고 그래요. 나지는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어요. 벗었으니까. 사법상의 제약도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지목 배웠습니까? 네. 지목은 대인 땅도 있고 공장 용지인 땅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나짐에서 지목이 돼야 그러면 이 땅은 나대지가 되는 거예요. 나짐에서 지목이 장이야. 그러면 나장지. 많이 쓰는 말 아닌데 나장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무슨 말 하고 싶냐면 나지가 꼭 지목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실무에서 나대지 많이 쓰는데 그건 다 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짐에서 지목이 되일 때만 나대지라고 해야지. 실제로는 막 무조건 나대지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말인데 실무에서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실무를 지금 배울 수가 없잖아요. 실무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실제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나지는 지목이 대로 설정된 토지를 말한다고 나왔었어요. OX. X. 나지는 꼭 지목이 될 필요가 없어요. 장애도 괜찮아요. 건물만 없으면 나지지. 꼭 지목이 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부터 제가 물으면 없다 한번 해보세요. 없다. 자, 나지는 건물이 사법상의 제약이 지목이 될 필요가 다 없어요. 다 벗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땅은 공법상 제약을 받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땅 중에 공법상 제약을 안 받는 땅은 없어요. 지한번이 나지를 하더라도 공법상 제약은 받아야 됩니다. 그럼 나지를 공부하는 방법은 공법상 제약이 있다 하고 출발하는 게 제일 쉬워요. 자, 뭐가 있다? 공법상 제약이 있다. 나머지는 다 없어요. 건물이요? 없고요. 사법? 없고요. 지목이 될 필요도 없어요. 그럼 나지는요, 건물이 없으니까 활용도가 적을까, 활용도가 많을까? 많아요. 활용도가 많아요. 그럼 나지가 비쌀까요? 건부지가 비쌀까요? 나지가 비싸요. 땅값만 얘기했을 때는요, 나지가 훨씬 비싸죠. 왜냐면 나지는 활용도가 많고 건부지는 이 건물의 용도로 밖에는 활용을 못 하거든요. 마치 무엇가 비싸냐면요, 여러분들 총각이 비싸요? 아저씨가 비싸요? 총각이 비싸지. 총각은요, 옆에 누군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활용도가 많다고. 근데 건부지 같은 경우는 위에 옆에 아저씨 같은 경우 옆에 누가 있다고. 그래서 활용도가 지극히 제한된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꼭 이 활용도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옆에 누군가 있으면 가치가 떨어져요. 예를 들면 요즘 중국에서 인기 있는 배우 중에 이민호라는 배우 있잖아요, 그죠? 이민호 모르세요? 이민호 모르는구나. 근데 이민호라는 배우가 있어요. 이민호라는 배우가 있는데 이민호가 수지랑 사귄다 라는 얘기가 드니까 이민호 소속사 주가가 떨어진대요. 그 왜 그럴까요? 이민호랑 결혼할 거 아니잖아요. 이민호가 결혼 안 할 텐데 이민호가 수지랑 말고 여러분들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민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수지랑 사귄다 그러니까 이민호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 옆에 누군가 있는 거야. 건부지가 되어버린다고. 가치가 떨어진다고. 맞죠? 우리는 아무도 없기를 바래요. 내게 아니라도 아무도 없기를 바래요. 용도가 다양하길 바란다. 그래서 활용도가 많거든. 누군가 있는 순간 가치가 떨어진다. 알겠죠? 활용도가 많으니까. 사실 그 용도가 나한테 허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옆에 누군가가 없기를 바란다고. 있으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유부남이 비싸요? 총각이 비싸요? 총각. 유부남은 엄청 가치가 떨어집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나지가 활용도가 많아서 나지가 비싸고 건부지가 가치가 떨어져요. 이걸 갖다 우리는 증가라는 단어와 감가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통상 나지는 증가되고요. 건부지는 감가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하면 돼요. 나지가 비싸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건부지가 싸다는 말이고 건부지 싸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나지가 비싸다는 말이니까. 그래서 나지는 뭐 되고 증가되고 건부지는 뭐 되는데 감가되는데 학원문 열고 나가보면 나지가 많아요? 건부지가 많아요? 그래서 기준을 건부지로 잡아요. 나지를 안 잡아요. 기준을. 건부지는 통상 뭐 되는 게 감가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뭐가 비싸다? 나지가 비싸다. 건부지가 싸다. 건부 감가. 건부 감가라고 하게 돼요. 한 글자 줄여서. 근데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누구 가치보다 나지 가치보다 건부지 가치가 예외적으로 더 증가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예. 어떤 경우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해요. 그린벨트. 자, 그린벨트는 신축이 안 되거든요. 맞나요? 예. 신축이 안 되면 농사밖에 못 지어요. 건부지는 건축물 허물진 않아요. 그 지정했다고 기득권을 보고 봤거든요. 그러면 농지가 비싸요? 택지가 비싸요? 택지가 비싸죠. 그때는 건부지가 증가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두 번째, 정부가 토지를 수용한대요. 수용할 때는 뭐가 이루어지죠? 보상이 이루어지죠. 보상가 산정할 때 나지 보상가가 많이 나와요? 건부지 보상가가 많이 나와요? 건부지 보상가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수업 듣고 있다가 내가 시골에 땅이 한 몇몇 평 있는데 그 땅이 수용당한다라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면요.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학원을 그만두시고요. 학원 다닐 때가 아니에요. 알겠죠? 학원 그만두시고 글로 가셔요. 주소지도 옮기시고. 그래서 이사하셔가지고 나무도 심고 건물도 짓고 해가지고 저 푸른 초원위에 살아보아요. 그럼 보상가 많이 나와요. 나지 보상가보다는 건부지 보상가 희생이 크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세 번째, 건폐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건폐율. 자, 따라해보세요. 건폐율. 건폐율은 공법쌤한테 배웁니다. 공법쌤한테 건폐율이 뭔지를 배우시게 되거든요. 건폐율은 이제 건축법 시간에 배우시는 용어로서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암기할 때는 자 따라해보세요. 건대. 우리나라 부동산의 메카가 건대거든요. 건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건폐율은 건대 이렇게. 유의할 점은 건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세상에 별의별 사람 다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드린 말씀이면 건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 건폐율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건폐율이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 갑의 땅이고요. 여기 을의 땅인데 혹시 건폐율이 없으면요. 갑이 다 지어버려요. 꽉 메워서. 을도요. 꽉 메서 건축해버려요. 그러면 모든 건축물이 붙어있게 돼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1조건 조망권 보호가 안 돼요. 1조건 조망권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통풍이나 채광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 큰 문제는요. 프라이버시 문제가 생기죠. 프라이버시 문제가. 예를 들면 여기 갑이요. 샤워를 딱 하고 머리를 말리면서 문을 딱 열었어요. 그 을이요. 똑같은 시간에 창문을 열면서 오늘도 이 시간에 샤워하셨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보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건폐율이 그런 것 때문에 건폐율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토지는 건폐율이 맞게 지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건폐율이 50%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50평은 짓고 대지 면적이 100평이라면 50평은 짓고 나머지 50평은 비워놓으라. 남겨놓으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건폐율이 강화되었다. 자, 건폐율이 강화라는 말은 건폐율이 축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짓게 덜 짓게. 그럼 50이 40이 되겠죠? 예. 근데 건부지는 관계가 없어요. 벌써 지어놨잖아요. 그럼 얘는 50으로 지었겠네요. 나지는 앞으로 이제 지어야 될 땅인데 이게 40밖에 못 짓는 땅이 되어버려요. 맞아요? 이때는 오히려 미리 지어놓은 게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부 증가되는 경우는 건부지 때문이 아니에요. 나지 때문이에요. 나지가 상대적으로 갑자기 싸지면서 상대적으로 건부지가 비싸 보이게 되는 현상은 건부 증가라 그래요. 건부 증가는 어떤 경우냐면요.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예요. 무슨 말인지 알려드립니다. 자, 가만히 내버려두면 나지가 비싸요. 건부지는 싸다고요. 맞죠? 근데 건부지 가격은 그대로인데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규제를 강화하면 건부지는 지어놨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요. 누가 타격을 받아요? 나지가 타격을 받아요. 그러면 건부지 가격은 그대로인데 나지가 갑자기 싸지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건부지가 증가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제가 얘기했던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은 정부 개입 맞습니까? 네. 토지 수용하는 것도 정부 개입 맞나요? 네. 그다음에 건폐율을 강화하는 것도 정부 개입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예를 외우지 말고요. 내버려두면 건부지는 감가되고 나지가 비싸다. 근데 예외적으로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를 강화하면 건부 증가된다. 이렇게. 맞아요? 그럼 이렇게 건폐율 때문에 비워놓은 땅을 뭐라 그러냐면 공지라 그래요. 무슨지? 공지는요. 건폐율 같은 공적 제한 때문에
건폐율 같은 공적 제한 때문에 비워놓은 땅을 공지라고 하고요. 공한지란 땅이 있어요. 공한지란 땅은요, 도시 토지예요. 어디요? 도시. 도시 있는 땅. 건폐율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했어요. 투기 목적으로 비어져 있어요. 주로 어떤 걸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우리 중심상업 지역에 가봅시다. 중심상업 지역에 가면 건폐율이 낮아요, 높아요? 높은데 그런 지역이 꼭 하나씩은 유료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비어져 있는 땅 보고 계시죠? 그런 땅은요, 건폐율 때문에 비워놓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도시란 말을 꼭 주는 거예요. 여기가 건폐율이 낮은 지역이 아닌데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면서 비어져 있는 땅은 공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공지와 공한지의 공통점은요, 둘 다 비어있는데 비어있는 이유가 좀 다른 거예요. 건폐율과 같은 공적 제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짓고 비어져 있는 부분의 땅은 뭐라고 부르고 공지라고 하고, 도시 토지로서 방치하면서 비어있는 땅을 공한지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헷갈려요. 이게 지금은 안 헷갈리죠. 금방 배웠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도시 토지로서 집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방치하면서 비워놓은 땅을 공지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요. OX. 그건 공한지예요. 또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건폐율 때문에 짓고 남은 부분의 땅을 공한지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요. OX. 그게 공한지가 아닌데 뭐죠? 공지죠. 근데 출발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천배울 때부터 확실하게 정리해놓으시면요, 시험 나갈 때까지 한 번도 안 틀려요, 이걸. 근데 천배울 때 좀 어설프게 배워놓으시면 이거 틀리기도 해요. 이런 거 틀린 사람도 있어요. 꽤 있어요. 그래서 안 틀리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따라해봐요. 공지. 공지는 이름을 들어보니까 왠지 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비워놓은 것 같지 않나요? 물론 억지예요. 억지인데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좀 먹고 살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우리가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영어 공부하는데 39만 달라 그래요. 39만. 많이 힘들어요. 피아노도 시켜야 되고 기타도 시켜야 되고 수영도 한다. 수영도. 힘들어 죽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거예요? 네. 다시 갑니다. 따라가요. 공한지. 공한지는 왠지 느낌이 왜 이렇게 좀 한가롭게 좀 방치한 느낌이 안 들어요? 들어요. 들어요? 네. 고마워요. 네. 공지 해봐요. 공지는 왠지 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비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드나요? 네. 고마워요. 네. 그렇게 공지, 공한지 기억하시면 돼요. 억지스럽지만 나중에 이게 기억이 난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좀 한가롭게 방치한 느낌이 들면 공한지. 그 다음에 건폐율 때문에 짓고 남겨준 땅은 공지. 요거 하면서 같이 공부해야 될 땅이 두 개가 있는데, 바로 유휴지와 휴한지예요. 유휴지와 휴한지인데 설명 들어보세요. 쉬워요. 유휴지와 휴한지는요, 어떻게 공부하시면 좋냐면 한 글자만 보시면 좋아요. 한 글자만. 유하고 휴하고. 유자는 놀유자 씁니다. 휴자는 실유자 쓰고요. 자, 놀고 있는 땅과 쉬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는 땅을 유휴지라고 하고요.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땅이 있어요. 쉬게 하는 이유가 주로 지력 회복 때문이거든요. 그 인삼밭은요, 경작을 매년 할 수는 없대요. 일정 기간 경작을 했으면 일정 기간 정도는 지력 회복 때문에 한번 쉬어주는 타임이 필요하다네요. 그런 상태의 땅을 휴한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땅은요, 우리 지금 어차피 객관식이고 너무 부담 갖지 말고요, 놀고 있는 땅은 유 그러시면 돼요. 유. 쉬고 있는 땅은 휴 그러시면 되고, 두 번째 글자를 읽지 마세요. 두 번째 글자를 읽으면 오히려 좀 안 좋아요. 놀고 있는 땅은 뭐 유, 쉬고 있는 땅은 휴,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그러니까 그런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긋나 버릴 테야. 네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나는 왜 내가 두 번째 글자까지 읽겠다는데 네가 왜 첫 번째 글자만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진짜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별의별 사람 많아요.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요, 별의별 사람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 꼭 두 번째 글자까지 있다가 심장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휴지를 두 번째 글자를 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유휴지의 두 번째 글자가 뭐예요? 휴. 한자 똑같아요. 신유자예요. 그래서 심장 가서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자 보자, 노느냐 쉬느냐, 자 그것이 문제로다 하고 앉아본 거예요. 첫 번째 글자까지만 읽었으면 이런 사태에 아니 말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익숙해질 때까지는 첫 번째 글자만 읽으세요. 놀고 있는 땅은 유, 쉬고 있는 땅은 휴. 그걸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면 성격상 정상적인 땅이 두 개가 있고요, 비정상적인 땅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방금 공지 했었어요? 그리고 휴한지 했었어요? 예, 휴한지. 그리고 공한지 했었어요? 그리고 유휴지 했었잖아요. 자, 그럼 한번 두 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물 짓고 정상적으로 비워놓은 땅, 그 공지고요.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땅, 휴한지가 되는 겁니다. 방치하는 땅은요?
공한지가 되고요. 놀고 있는 땅은요, 유휴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 넓은 의미에서 공한지는요, 유휴지에 포함이 돼요. 넓은 의미에서. 그 놀고 있는 땅은 전부 다 유휴지라 그래요. 그 중에서 도시 토지로서 방치한 땅은 공한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도시든 농촌이든 노는 건 전부 다 유휴지고요. 그 중에 특별히 도시에서 노는 애들 있잖아요. 홍대나 이런 데서 노는 애들. 응? 강남이나 이런 데서. 그런 애들 특별히 공한지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놀기만 놀면 뭐 유하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도시에서 놀면 공한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법지 빈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지 빈지. 자, 법지는 법적 소유권이 있는데 이용 가치가 없는 땅이에요. 법적 소유권은 있는데 이용 가치가 없는 땅. 빈지는요, 법적 소유권은 없는데 이용 가치가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합니다. 따라서요. 법 있으면 법지, 법 없으면 빈지, 이용 가치는 반대.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더 해드릴게요. 법만 있으면 법지고요. 법이 없으면 빈지예요. 이용 가치는 반대예요. 법이 있는 곳에는 이용 가치가 없고요. 법이 없는 곳에는 이용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법이 있으면 법지, 법 없으면 빈지, 이용 가치는 반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기가 지금 경사진 땅인데요. 여기 갑땅이고 여기 을땅이에요. 여기 이제 집 짓고 살고 있고요. 을이 여기 집 짓고 살고 있어요. 근데 경사진 땅을 측량할 때는요, 경사 하단면 끊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지금 빗금 치고 있는 경사진 땅은 갑땅, 을땅, 하단면을 끊었으니까 이런 땅을 법지라 그래요. 실제로 이런 땅은 법적 소유권은 을한테 들어오는데 아무짝에 이용 가치가 없어요. 실제로 이런 땅은요, 축대, 옹벽 등의 설치로 활용이 됩니다. 윗집이 아랫집을 덮칠 가능성이 있어서요, 토사 유출이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을 비용으로 의무적으로 축대나 옹벽을 설치해야 돼요. 토사 유출이나 붕괴를 막기 위해서. 괜히 내면적에 들어오는 바람에 골치 아픈 땅을 법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법지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집에 자식들이 잘 크는 경우는 뭐 다행이고요. 집에 혹시 자식 중에 사고 치는 자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맨날 애들 때리고, 그래서 뭐 병원에 가서 사과해야 되고, 부모가 대신 경찰서 가서 데리고 와야 되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이제 가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돼요. 화가 날 때, 이런 법지 같은 자식,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법적으로 몇 개 맞아요, 안 맞아요? 확실해. 유전자도 100% 일치하고 확실한데 아무짝에 이용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고 그런 땅을 그런 아이를 법지 같은 자식 이렇게 집안에 한 명씩은 다 있으니까 제가 법지구나. 분명히 막 법적으로 맞는데 이용 가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빈지가 있어요. 빈지는 어떤 땅이냐면 자, 바다로 갑니다. 물이 가득 찼을 때를 만조라고 하고요. 쓸려 나갔을 때를 간조라고 그래요. 만조. 밀물 썰물 차이죠. 간조. 근데 백사장 남겨두고요. 여기 토지 등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등록 지정. 그럼 간조 밑에는 언제나 바다예요, 바다. 간조와 만조 사이에 갯벌을 간석지라 그래요. 무슨 지요? 요거랑 구분해야 돼. 간석지는 따로예요. 따라해보세요. 만조부터 등록 지정. 만조부터 등록 지정 요 사이에 있는 부분 백사장 보이시죠? 요 땅부터 우리 빈지라 그래요. 빈지를 시험에 나올 때 진짜로 바닷가라고 나온 적도 있어요. 바닷가. 빈지 바닷가는요, 법적 소유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지. 등록이 안 됐으니까. 등록된 지점 위부터가 법적으로 토지거든요. 맞아요? 토지가 아니야, 법적으로는. 근데 이용 가치가 있어, 없어? 우리 여름철에 백사장을 이용하거든요. 그런 땅을 빈지라고 해요. 그래서 법적 빈지를 같이 공부하는 이유는 정확히 개념이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소유권이 있는데 이용 가치가 없으면 법지고요. 반대로 법적 소유권이 없는데 이용 가치가 있으면 빈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공부할 때는 법 있으면 법지, 법 없으면 빈지, 이용 가치는 반대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되고, 빈지 같은 경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디부터? 만조부터 등록 지정 사이에 있는 땅을 빈지라고 한다. 이렇게. 그 외 땅들은 좀 쉬운 땅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선화지라는 땅이 있어요. 선화지. 선화지는 말 그대로 고압선 아래 토지를 말합니다. 선화지.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 선화지는 보통 가치가 증가되겠어요? 감가되겠어요? 여러분들 고압선 아래에 있으면 저기 찌릿찌릿하고 좋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찌릿찌릿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비 오고 그러면 막 스릴 있고 막 그래? 그렇지 않죠. 빈지는 보통 강가돼. 선화지는 보통 강가됩니다. 선화지는 강가되고, 포락지라는 땅이 있어요. 포락지는 뭐냐면,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하천 옆에 갑과 을이 농사 짓고 살고 있어요. 그럼 이건 전이나 답이겠네요. 그죠? 하천이 범람해버려서 이제 하천으로 변해버립니다. 이런 땅을 포락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지라는 땅이 있고 원지라는 땅이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의 땅을 소지 원지라고 합니다. 미성숙지라고 하게 돼요. 보통 이런 땅을 사서 택지 개발을 합니다. 택지 개발을 해서 택지 상태로 이제 분양을 하는 거죠. 알겠어요? 예, 소지 원지, 소박한 땅이다, 원시적인 땅이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제 느낌에는, 제 생각인데요. 제 느낌에는 이번 시험에서는 주택을 한번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주택. 토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 따라해보세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자, 주택의 가장 큰 분류가 바로 이거예요. 주택을 분류할 때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해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 비중이 높은 나라입니다. 시험에 나올 때도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 위주로 나올 가능성은 좀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단독주택이 우리나라에 한 25% 되고요. 공동주택이 우리나라에 한 75% 되고요. 대도시권에 가면 공동주택이 80% 넘어갑니다. 그만큼 공동주택 비중이 높은 나라입니다. 단독주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또다시 단독이 있고요. 다중이 있어요.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다가구는 대표적인 단독주택입니다. 공간, 이런 게 단독주택이고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대표적인 공동주택입니다. 기숙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제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구분 기준은 구분 소유권 등기입니다. 우리가 구분 등기라고 하는데, 구분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단독주택이고요. 구분 등기가 돼 있으면 공동주택이에요. 구분 등기가 돼 있는 주택들은요, 공동주택으로서 호당 거래가 가능해요. 뭐가 가능하다고요? 호당. 101호, 201호, 301호 하는 호당 거래가 가능한 게 공동주택이고요. 단독주택은 101호, 201호, 301호 이렇게 있더라도요, 호당 거래는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동 전체를 거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호당 거래가 불가능한 게 구분 등기가 안 돼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그럼 단독주택 중에서 또 단독과 공간은 시험에 잘 안 뜨고요. 기숙사도 시험에 잘 안 떠요. 그럼 결국 시험에 나오는 건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다중 정도가 시험에 나옵니다. 뭐 5가지를 제가 한번 써볼게요. 실패 한번 보시고, 요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 나중에 암기를 시켜 드릴 수 있을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앉은 자리에서 제가 이걸 암기를 한번 시켜볼게요. 알겠죠? 너는 이해시키는 게 어렵다고 보지. 암기는 제일 쉬운 게 암기예요. 그러니까 암기는 수준 떨어져서 제일 마지막에 해요, 그냥. 암기는 제일 쉬워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암기예요. 암기는 걱정하지 마세요. 암기를 내가 암기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암기를 시키겠다고요. 알겠죠? 나는 암기 다 돼 있겠지, 나. 난 이걸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암기를 시킬 거예요. 자, 일단 아파트가 있고요. 연립이 있고요. 다세대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공동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2개 남은 거 다가구하고요. 다중이 이름이 이쁘네요. 다중이는 이제 우리 다중이는 단독주택이에요. 근데 아파트를 뭐를 아파트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일 때 아파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파트가 처음 생겼을 때 아마 오수천실 아파트가 제일 처음 생겼을 겁니다. 면적도 관계없이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의 아파트예요. 연립과 다세대는요 4층 이하예요. 연립과 다세대는요 4층을 절대 넘을 수가 없어요. 4층 이하니까. 그리고 다가구하고 다중이는요 3층 이하예요. 여기서 제가 구분했던 기준이 바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몇 층을 넘을 수 없는 거예요. 3층을 넘을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법적으로 3층을 넘어버리면 무슨 주택이 돼버려요? 연립이나 다세대가 돼버리고요. 그게 5층을 넘어서 버리면 아파트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근데 한동 면적이요 660제곱미터입니다. 한 200평 기준으로 보는데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이고요. 이하면 다세대예요. 근데 다가구도 660제곱미터 이하인데 요거는 3층 이하고요. 다중이는 100평 기준으로 봅니다. 330제곱미터 이하가 다중이에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층부터 구분합니다. 아파트는 뭐? 5 이상이에요. 5 이상. 연립과 다세대는요 4 이하. 그 다음에 다가구랑 다중이는요 3 이하. 그래서 5, 4, 4, 3, 3 됐어요? 예. 면적가 보겠습니다. 싹 다 660이에요. 다중이면 330이에요. 아파트는 면적도 없고요. 연립 660제곱미터 초과. 그 다음부터 괜찮아. 다 이하니까. 다세대는 66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도 66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다중이는 330제곱미터 이하. 이걸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자, 5층은요. 아파트서만 나와요. 딴 데서는 5가 안 나와. 암기하세요. 5 뭐라고요? 5 뜨면 아파트인지 확인하시고 아파트 아니면 X. 알겠죠? 또 따라서요. 초과는 연립에서만 나와요.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이하예요. 초과는 연립에서만 나와. 따라서 330 우리 다중이한테만 나와요. 우리 다중이만 330. 다른 집은 330 나오면 안 돼. 그럼 제가 숫자 던지면 뭔지 얘기해 볼래? 330은 우리 다중이고 5 초과 그럼 제가 물으면 대답하면 볼래요? 5 4 연립 아니면 다세대 3 다가구 아니면 다중이 660 연립 다세대 다가구. 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초과, 연립, 이하, 다세대, 다가구, 330, 다중이. 이해하셨어요? 다시 한 번 더. 3. 다가구하고 다중이. 아, 다가구하고 다중이지, 3은. 아, 참, 깝깝하다. 4. 연립하고 다세대. 5. 초과. 660. 연립, 다세대, 다가구. 330. 이하. 다세대, 다가구, 다중이. 초과. 연립. 뭔지 모르고 한 번 더 할게요. 5. 4. 연립, 다세대. 3. 다가구, 다중이. 초과. 330. 다중이. 660. 연립, 다세대, 다가구. 연립, 다세대, 다가구. 660 초과. 연립, 660 이하. 다세대, 다가구. 330 이하. 다중이. 초과. 연립, 5층. 아파트. 이하. 연립, 다세대, 다가구. 미쳤다. 미쳤다. 어렵네, 이거. 이거 미안해요. 예. 어렵네, 이거. 이하. 다세대, 다가구, 다중이. 초과. 연립, 5. 아파트. 330. 그 다음에 660. 연립, 다세대, 다가구. 660 초과. 연립, 660 이하. 다세대, 다가구. 330 이하. 3층. 예? 다가구와 다중이. 4층이야. 연립, 다세대. 5층. 아는지 모르겠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잠깐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문제 풀어봐야겠다. 아는지 모르겠네. 54쪽. 54쪽에 7번 문제. 자, 지금 54쪽에 7번 문제 보고 계십니까? 네. 읽어볼게요. 이런 문제를 갖다가 심리학에 나오면요, 우리 수험생들이 알면서 환장하고 틀리는 문제예요. 물어보면 다 안다? 풀어보라고 못 푼다? 읽어볼게요. 주택의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죠? 1번 제목이 뭐죠? 연립은 뭐가 나와야 돼요? 초가 나와야 돼요. 초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X. 알겠죠? 2, 3, 4를 묶어보아요. 2, 3, 4를 묶었어요? 네. 왜 묶었는지 알려드릴게요. 2번에 330 나왔죠? 네. 3번에 330 나왔죠? 네. 4번에 330 나왔죠? 네. 330 우리 어디한테만 나와요? 우리 다중이한테만 나오잖아요. 그럼 답은 몇 번? 4번. 2번, 3번은 답이 아니에요. 왜냐면 330 우리 다중이한테만 나오니까. 알겠죠? 그리고 5번에 도시형 생활주택 나옵니까? 이것도 공법 시간에 배우는데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이에요. 몇 세대? 300. 이 세대수가 중요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입니다. 알겠죠? 네.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할게요. 5는 아파트예요. 네. 연립과 다세대는 4 이하인데 660을 초과하면 연립이고 이하면 다세대예요. 3은 다가구와 다중이에요. 660 이하면 다가구고요. 330 이하면 다중입니다. 근데 사실은 일로 한번 나볼래요. 사실은 그게 좀 거시기 해요. 이게 여기까지 알면 돼요, 사실은. 알면 되는데 조금 거시기 해서 좀 거시기 해요, 이게. 예, 그 설명을. 내가 대화하고 싶어요? 좀 거시기 해요. 왜?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도 반말로. 왜? 방금 왜 했잖아. 맞죠? 다 듣고 있다네요. 다 지켜보고 다 듣고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요게 3층이에요. 요것도 3층이에요. 근데 요게 101호고요, 201호고요, 301호예요. 요게 101호고요, 201호고, 301호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660제곱미터 이하예요. 자, 그럼 제가 아까 660제곱미터 이하는 뭐 아니면 뭐라 그랬어요? 다세대 아니면 다가구라. 두 개밖에 없어요. 660제곱미터 이하는. 맞죠? 근데 얘가 3층이죠. 얘도 3층이죠. 그럼 얘는 몰라요. 여러분들 4층 이하라 그랬죠. 4층 이하에는 3층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3층 이하에 3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4층 이하에 3에 들어가? 들어가. 3층 이하에 3에 들어가? 그러면 한 놈은 다세대가 될 수 있고요. 한 놈은 다가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럼 뭘로 구분해야 되면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공동주택은 구분 등기가 돼 있고요. 단독주택은 구분 등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세대 주택은 201호만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공동주택이니까 구분 등기가 돼 있고요. 다가구 주택은 201호만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사야 돼요? 다 사야 돼요. 한 동 전체를 거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빌라 있잖아요. 빌라. 빌라는 다세대 주택이에요. 다세대 주택이라서 호당 거래가 가능 불가능? 가능. 왜 가능? 공동주택이니까. 맞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룸 투룸 같은 거 있잖아요. 원룸 투룸은 다가구 주택이에요.
다가구주택에서 101호, 201호만 살 수는 없고, 사고 싶으면 한 동 전체를 거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무슨 주택이니까? 단독주택이니까 그래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사람들 많은 데 가서, 아니, 누가 여러분들 물어. 당신 따고 중개하는데, 저기 소장님,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다세대는 여러 세대가 살고 다가구는 가구가 살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의뢰인이 또 묻겠지. 세대와 가구는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라고 물으면, 세대와 가구는 같은 말이죠. 이렇게. 그럼 다세대와 다가구는 같은 말인가요? 그런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세대와 다가구는 어떻게 보면 다세대는 무슨 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이에요. 호당거래가 가능하다고 얘기해야 되고요. 다가구는요. 단독주택이고요. 호당거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 줘요. 단독과 공동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실무 나가서는 시험 칠 때는 이게 맞는데 5 이상은 아파트고 4 이하일 때 좀 크면 연립이고 좀 작으면 다세대고 3 이하이고 좀 660 이하면 다가구고 330 이하면 다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데 실무적으로는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죠? 네. 교재를 보면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교재 페이지 44쪽으로 갑니다. 교재 페이지 44쪽으로 가셨나요? 예. 1번에 토지의 분류로 가볼게요. 1번에 토지의 분류. 찾았습니까? 예.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67조에 따른 지목 28개란 말이 나옵니다. 자, 먼저 그 지목 28개 중에 1번, 2번, 3번을 묶어보세요. 1번, 2번, 3번 묶으시고 앞에다 쓰세요. 농지. 농지는 전답, 과수원 3개 있습니다. 8번, 9번을 묶으시고요. 일단 제가 하는 대로 하세요. 8번 옆에다가 주상이라고 쓰세요. 주상. 그리고 9번 옆에다가 공이라고 쓰세요. 공. 썼어요? 네. 그리고 이제 8번, 9번 묶은 거 앞에다가 한번 써볼래요? 택지. 8번, 9번을 택지라 그래요. 택지라고 쓰셨으면 하나만 더 쓰세요. 건축 가능. 건축 가능 쓰셨으면 하나만 더 쓰세요. 주상공. 좀 대답해봐요. 택지가 되기 위해서는 지목, 용도가 3개 필요하다고 그랬죠? 주상공인데 지목은 몇 개 필요해? 2개. 뭐? 대와 공장용지. 대에다가 주상 지으면 되고요. 공장용지에다가 공장 지으면 되니까요. 이해하셨어요? 네. 오른쪽 가셔서 16번 제방 밑줄, 17번 하천 밑줄, 18번 국어 밑줄, 19번 유지 밑줄, 25번 종교용지에다가 밑줄을 하시고요. 종교용지 앞에다 써보세요. 25번 종교용지 앞에다가 사찰용지 X. 사찰용지란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26번의 사적지의 밑줄.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가로 1번에 택지 보입니까? 그 위에다가 별 2개 때리고 출발할게요. 지금부터, 가로 1번부터 토지 용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자, 먼저 택지, 부지, 대 3개를 묶어볼래요? 가로 1, 2, 3. 묶어주시고, 가로 1번의 택지는요, 첫 번째 줄 끝에 가서 주상공에 동그라미 하세요. 주상공. 한 글자씩. 부지는 첫 번째 줄에 밑줄합니다. 건축이 가능한 건축용지 외에도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까지 밑줄하시고. 가로 3번에 대는 옆에다 써보세요. 일단 지목이라고 쓰고요. 대 옆에다가 지목. 하나 더 쓸게요. 땡땡 하신 다음에 주상. 주택하고 상가 올릴 수 있는 지목을 대라고 합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셔서 가로 4번에 후보지와 이행지 나옵니까? 예. 그거 동그라미 1번하고 2번하고 묶어주세요. 동그라미 1번하고 2번하고 묶어주시고, 동그라미 3번에 가셔가지고 제가 하라는 대로 왔어요. 3번에 가셔서 감정평가의 네모. 그 옆에 전환 후에 동그라미. 그 줄 끝에 밑줄합니다. 성숙도가 낮거나 이행이나 전환이 완만한 경우 밑줄하시고, 전환 전 동그라미. 전환 전 동그라미. 그러니까 원칙은 전환 후인데 성숙도가 낮거나 완만한 경우는 전환 전이 됩니다. 가로 5번에 필지와 획지 하고 나옵니까? 예. 그 개념은 건너뛰고 밑에 점이 3개 더 찍혀있죠. 1필지, 1획지, 1필지, 다획지, 다필지, 1획지 되어 있는 점 3개를 묶어줍니다. 3개를. 나중에 뒤에 가면 어떨 때 개별평가하고 어떨 때 구분평가하고 어떨 때 일괄평가하는지 유명합니다. 뒤에 가면. 한 장 넘겨볼게요. 48쪽에 동그라미 3번 밑에 당구장 표시를 밑줄합니다. 당구장 표시. 필지와 획지는 면적 단위가 아니다. 법정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를 사용. 보충학습에 갑니다. 보충학습에 가시니까 1번 해서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가 원칙이다 있습니까? 화살 표시 옆에 밑줄을 하세요. 1제곱미터는 0.3025평, 한 평은 3.3058제곱미터. 내려오셔서 가로 6번에 대지하고 맹지를 봅니다.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을 묶으시고요. 동그라미 1번에 대 할 때 한자 대자를 동그라미 해주세요.
요 대자가 자루대자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루대자입니다. 가로 7번에 가시니까 나지가 보일 텐데요. 나지는 동그라미 2번 첫 번째 줄에 밑줄합니다. 2번 첫 번째 줄에 나지가 반드시 지목이 돼 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밑줄하세요. 나지가 반드시 지목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셔서 보충학습이 나오는데요. 보충학습에다 별표 하나만 딱 때려주세요. 때렸습니까? 예. 1번 제목을 밑줄 끝까지 다 그어주세요. 건부, 감가, 원칙, 나지 평가액이 건부지 평가액보다 비싸다. 1번 제목을 밑줄 쫙. 2번 제목은 더 긴데 2번 제목도 밑줄을 다 그어주세요. 건부 증가 예외, 나지 평가액보다 건부지 평가액이 비싸고 정부 개입하고 규제 강화되면 그렇다. 규제 강화까지. 9번, 10번은 묶어만 주세요. 9번, 10번. 묶어만 주시고 한 장 넘겨서 11번, 12번도 묶고 11번, 12번을 묶었으면 11번에 휴 동그라미 하시고 한자 휴도 동그라미 하세요. 한 글자씩. 12번에 유 동그라미 하시고 한자 유자도 동그라미 하세요. 한 글자씩. 그리고 그 밑에 당구장 표시를 밑줄합니다. 성격상 유휴지 공한지 유사하고요. 휴한지 공지가 유사하다. 볼 수 있다. 까지 밑줄 쫙 해주세요. 당구장 표시. 그리고 13번에 동그라미 1번. 법지 나옵니까? 예. 법지 앞에다 쓰세요. 법지 앞에다 이렇게 쓰세요. 법 5, EX. 이렇게만 써도 법적 소유권은 있으나 이용 가치가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요. 빈지 앞에다 쓰세요. 빈지 앞에다가 법 X, 이용. 법 X, 이용. 이게 법적 소유권은 없는데 이용 가치가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쓰셨어요? 예. 동그라미 2번에 빈지 다시 찾으셨어요? 예. 빈지 두 번째 줄 끝에 가니까 만조란 말 보입니까? 그거 네모하고. 한 줄 내려와서 등록이란 말 찾아서 또 네모하고. 빈지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면 만조부터 등록 지점 사이 땅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14번에 한계지가 나오는데요. 동그라미 1번에 체크하고요. 오른쪽 동그라미 3번에 체크하세요. 1번하고 3번 정도만 읽어보세요. 1번하고 3번. 나머지 선화지, 포락지, 소지, 원지는 참고만 하시고요. 한 장 넘기십니다. 넘기셔서 오른쪽 페이지 제일 밑에 가시니까 3번. 주택의 용어 나옵니까? 그 별표 하나 때리세요. 별표 하나 때리시고. 그 단독주택에 1번에 단독이 있고 2번에 다중이 있습니까? 다가구 보이고 공간 있죠? 4개를 묶으세요, 일단. 4개를. 단독주택에 4개가 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다중주택에 가가지고 330제곱미터 이하 밑줄 하시고 3층 이하 밑줄 하세요. 2개는 기억하셔야죠. 다가구주택도 파란색만 밑줄 한번 해봅니다. 3층 이하, 660 이하, 19세대 이하. 3개 밑줄 한번 해보시고. 하나 넘기시면 당연히 공동주택이 나옵니다. 자, 공동주택은 아파트 나오고요. 연립주택 나옵니까? 연립주택 밑줄합니다. 660제곱미터 초과 4개층 이하. 다세대주택도 밑줄하면 됩니다. 660제곱미터 이하 4개층 이하. 그리고 밑에 도시형 생활주택 당구장 표시되어 있습니까? 체크만 하세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세대? 300세대 미만이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다른 건 보시지 마세요. 네. 책을 좀 넘기셔서 교재 64쪽 부동산의 특성과 속성이 나오는데요. 1시간만 더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